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보통 제가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되게 저를 측은하게 보시고는 시어머니의 험담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머, 자기도 곧 있으면 환갑인데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시어머니도 참 너무하다. 하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던 건 바로 저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떠받들고 살고 싶기까지 했죠. 그런 저와 달리 저희 남편은 3형제 중에 둘째라 딱히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솔직히 저 역시도 그날에 그 일이 없었다면 굳이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일, 지금 생각해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꿈을 꾸고 있는 듯한 일인데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로 바로 그 일에 대해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부디 부족하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시작은 편도암이었는데 지금 전이가 많이 돼서 움직이시는 것도 말씀하시기도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몸도 몸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 일로 하여금 마음의 병을 얻으셔서 더욱 입을 꼭 다무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처럼 호탕하고 유쾌하고 명랑하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의욕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속이 상한데 우선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으셨어요.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일을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시아버님이 일용직 노동자라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대로 시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시아주버님은 고3, 저희 남편은 고1이었는데 막내인 도련님이 초등학교 6학년, 그때 당시 당신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당장 자식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안 해본 일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는데 그때의 그 일로 당신 통장과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하셨죠. 그 덕에 시아주버님은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고 대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뜻이 없어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표현을 안 할 뿐 속이 깊은 사람이라 형 학비 대느라 힘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 대학에 안 가고 싶다고 일부러 말을 한 것 같아요. 막내 도련님 역시 힘든 어머니의 노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아들 모두 장가를 보낸 시어머니니 본인이 혼자 살 집과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단 한 가지 시어머님은 당신의 큰아들인 시아주버님을 무척이나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으면 유산은 모두 시아주버님에게 줄 거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하셨고 유언장까지 써두었다고 하셨는데, 저와 달리 남편도 도련님도 그 점을 크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아주버님이 유산을 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고, 나중에 이 집 분위기를 보니 그냥 어릴 때부터 큰형이 부모에게 받으면 큰형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줄 거라 믿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글쎄, 근데 나랑 형이랑 고작 2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나는 그다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 근데 아마 막내는 좀 도움을 받았겠지? 남편은 와이프인 저도 허탈할 정도로 순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알아버렸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막내 도련님 역시 시아주버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자기 가족에게도 무척이나 인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남편과 다르게 막내 도련님은 욕심 많은 큰형에 대해 언제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둘째 형이랑 다르게 우리 큰형은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엄마 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나나 둘째 형이 엄마한테 뭐라도 받으면 자기 것을 뺏긴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형수, 행여 우리 엄마가 뭐 준다고 하면 받지 마요. 그거 알면 큰형이 아주 달달 볶을 거예요.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유산 그까짓 거 받아 뭐하냐고 했어요. 큰형이랑 큰형수가 그걸 그냥 두지도 않을 건데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고 죽을 거라고요.
저는 막내 또래님의 말을 듣고 이 삼형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막내 또래님의 그런 말에도 내심 서운하긴 했어요. 시어머님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형제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왜 큰아들만 챙겨서 남은 아들들이 저렇게 기도 못 펴게 하는지 시아주버님보다 시어머니가 밉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의 문제인지 남편 따라 에이 내 돈도 아니고 어머니 돈인데 뭘 그런 걸 욕심내냐. 받으면 받은 만큼 해야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살란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니 다행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15년 후 삼형제는 모두 결혼해 자기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도 낳아서 키우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편도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저는 이름도 생소하고 너무 놀라 그 후로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시어머니를 돌봐드렸는데 저희 집이 시어머니 댁이랑 많이 가까웠어요. 형님네는 거리로 치면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는 차가 항상 막혀서 동서가 좀 나대신 어머님 좀 챙겨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자기 말고 없잖아. 막내 동서는 멀리 살기도 하고 성격도 깍쟁이라 나는 말도 편하게 못하겠던데 라며 전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걸 저에게 미루셨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어떤 때는 시아주버님보다 형님이 더 얌체짓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형님이 얄미워 형님이 부탁하는 건 안 들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독하지 못해서 시어머니 생각에 형님한테는 시간이 안 된다고 몸이 좋지 않다고 거절은 해놓고도 끝내 시어머니를 챙기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저한테 늘 고마워하셨는데 어느 날 목이 부은 줄 알았는데 혹처럼 무언가가 보였고 만지면 기분이 나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덜컥 암 진단을 받게 되셨다며 시어머니는 당신 자식들보다 저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식들보다 제가 먼저 생각났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걸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하나 처음엔 좀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저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아프신 시어머니를 저희 친정엄마처럼 돌봐드렸어요. 시어머니 역시 제가 싫은 티 하나도 내지 않고 자신의 병수발을 다 들고 언제나 자신이 불안해하면 제가 금방 나으실 수 있다고 위로를 하니 많이 고마워하셨고 시어머님이 고마워하시니 저 역시 병수발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형님과 시아주버님은 제가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의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냈고 병원에 오는 사람이 어디 패션쇼 가는 것처럼 형님은 선글라스와 명품 코트까지 휘감고 화려하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먹는다고 겉포장에 요란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황당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편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음식을 자유롭게 드실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편도암이라고 말했고 수술 날짜도 모두 다 말했는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보기에 혹하는 것을 사왔다는 생각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형님, 어머니 그거 못 드시는데. 어머 왜? 과일은 몸에 좋잖아. 내가 이걸 일부러 백화점 가서 사온 건데. 보시다시피 수술하셔서 못 드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걸 어쩌지 여보? 어쩌긴 뭘 어째.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가져가. 그럼 그래야겠다. 우리 수차리가 좋아하겠네. 과일 킬러인데. 어머님, 제가 어머님 드실 수 있을 때 또 사서 올게요. 과일은 두고 먹으면 상해서 제가 가져가는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나저나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덜컥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러게 돈 아끼려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으셔서 이렇게 되셨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돈 더 드는 건데. 그리고 동서, 이왕 어머니 병간호하는 거면 좀 신경 좀 쓰지. 병실이 좀 그렇다. 요즘 호텔처럼 잘 해놓는 병원도 있다던데.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그러면 형님이 한번 알아보실래요? 저는 형님 같지 않아서. 뭘 또 그래. 이미 여기서 수술까지 다 받으셨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고 말이. 형님은 제 말에 정색하면서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더는 할 말이 없는지 병실만 서성였고
시아주버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가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벌써 가시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리고 제가 연락드린 지가 언젠데 이제 오셨어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동서, 우리도 바빠서 그랬지. 설마 일부러 그랬겠어? 우리도 각자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암이라고 하시고 우리도 최대한 빨리 온 거야. 누군 일정이 없나요? 게다가 형님은 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인데 뭐가 그렇게 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자 자기도 민망했는지 눈동자를 돌리더니 이내 형님은 중3인 조카 가해 선생님이 올 시간이 되었다며 가야 한다고 했고 저는 어서 가시라 했네요. 더 있다가는 저도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형님네가 기어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가고 저는 서운한 얼굴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괜한 투정이 나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런 아들이랑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나 같으면 돈 있어도 한 푼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괘씸하지도 않으세요? 네, 저도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말에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할 뿐더러 이내 눈을 감아버리시고는 외면하시는데 그 속이 오죽하실까 싶었던 저는 그냥 하도 얄미워서 해본 소리예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입방정 떤 거예요. 죄송해요. 라며 죄송하다고 했네요. 하지만 참 억울하게도 시어머님은 몸이 조금 회복이 돼서는 저에게 형님한테 너무 못되게 굴지 말라고 하시는 거 있죠. 곧 죽어도 장남이고 맏며느리만 챙기시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조금 아니 많이 서운했어요. 그러자 엄마, 작은 형수가 내내 엄마 옆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들어보니까 형수가 괜한 말 한 것도 없다만. 솔직히 큰형이랑 큰형수 얄미운 건 사실이지. 솔직히 우리 와이프도 큰형수 하는 짓 보기 싫은데 엄마까지 맏며느리라고 싸우더니까 엄마 보러도 잘 안 오잖아. 나랑 작은형은 엄마가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라 그런가 하지만 다른 며느리들 생각도 좀 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일을 사람 보람없게. 알았어. 누가 안 고맙대? 하여간 너는 작은 형수 일이라고 하면 아주 지혜미를 잡아먹어요. 둘째야, 서운했냐? 너흰 내가 주책이라 그래. 그냥 모두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소리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아냐? 평소에도 네가 날 잘 챙겨주는데 이번 일로 나도 너한테 뭐라도 하나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 저는 뭐 바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제 정성이랑 마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후 어머님은 다행히 병세가 호전돼서 퇴원하게 되었고 말씀으로는 혼자 지내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프신 시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계시게 하겠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저희가 당분간 모시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막내 또래님에게 들은 형님은 어쩐 일인지 잘 오지도 않는 저희 집에 새 이불이며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을 잔뜩 싸들고 오셨고 또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는지 이불이 100만 원짜리라며 자랑을 하셨어요. 동서, 어머님 모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코딱지만한 방에 계시게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사온 이불이 아깝다. 그리고 보일러 안 틀어? 집이 너무 썰렁하다. 우리 어머니 추위 많이 타시는데. 저희 집이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 수 없어요. 정 그렇게 걱정되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가시던가요. 뭐? 우리 집에는 수험생 있잖아. 알면서. 나도 마음은 100번 1000번 그러고 싶어. 어머니, 제 마음 아시죠? 알긴 개뿔이요. 형님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싫고 또 자기가 아닌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싫은 눈치였어요. 그래서 꿀같지 않게 신경을 쓴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무슨 홈쇼핑에서 파는 먹거리들을 자주 보냈는데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었는지 나중엔 시어머니가 형님 전화가 오면 슬쩍 핸드폰을 이불 안으로 밀어넣더라고요. 그러기를 며칠 시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찾아왔고 정말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엄마 우리가 모셔갈게. 너는 둘째인데 내가 너무 내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형, 갑자기 왜 그래? 네 형수가 엄마 걱정 많이 해. 그리고 재수 씨한테도 미안하고. 게다가 우리가 유산도 다 왔는데 우리가 해야지. 아주버님,
그 얘기 형님하고도 이야기 되신 거죠? 그럼요. 재수씨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렇게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모셔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막내 또래님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 유산 뺏길 것 같아서 엄마 모셔간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라 시어머님이 걱정이었는데 남편은 또 순진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형이 모처럼 큰 결심했는데 뭘 또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냐. 어차피 유산은 이미 정해진 거고 그냥 엄마만 좋다시면 다 좋은 거지. 형, 내가 진짜 형 좋아하는데 이 말은 꼭 해야겠다. 형이 계속 그러면 형수만 힘들어. 나도 뭐 그깟 유산 미련버린 지 오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큰형이 작은형을 호구로 하는 거야. 저는 아마 막내 또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착해 빠진 남자에게 질려서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연애할 땐 착해서 참 좋더니 착한 것도 때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저는 결혼하고 알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형님 내외와 살게 된 것이 좋으신지 저에게 아쉬운 내색도 하지 않고 형님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왜 그리 그것도 서운하지. 하지만 이내 시어머님이 그렇게 좋아서 가셨으니 의도야 어찌됐건 이번 기회에 시어머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효도다운 효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형님 댁으로 가시고 3개월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평소에 있지도 않은 디스크가 터져서 시어머님이 거동하시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디스크? 몰라. 형 말로는 집에서 가만히 계시기만 했다는데 아무래도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뼈도 약해지셨나 봐. 그래서 요즘 형수가 많이 힘들대. 그래서 자기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우리 보고 다시 모셔가래? 에이, 말이 또 왜 그러냐. 아무래도 엄마 이번에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데 나도 그렇고 막내도 자식이니까 우리도 거들자는 거지. 여태 나 혼자 고생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정말 나한테는 나쁜 남편이야.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며느리 그래도 며느리 중에 자기를 제일 의지하잖아.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잘할 테니까 당신이 엄마 수술하시게 되면 병원에 좀 가봐. 저는 남편의 말에 눈을 흘겼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면 또 시어머니 병수발을 누가 들까 싶은 생각이었고 저는 또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게 됐어요. 그러기를 한 달 후 수술이 뭐가 잘못됐는지 시어머니는 좀처럼 걷기가 힘드셨고 계속 휠체어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형님은 은근 그 수발까지는 자신이 없는지 은근슬쩍 저에게 시어머니를 맡기려 하는 거 있죠. 동서는 진짜 병간호를 잘하는 것 같아. 부모님이 아프셨나? 아니요. 두 분 다 여태 건강하세요. 아, 그래? 난 또 동서가 너무 잘해서 경험이 많은 줄 알았어. 난 어릴 때부터 몸도 약하고 비위도 약한데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랑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 동서도 알지? 내가 우리 어머님 진짜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건 마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래서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데요? 아, 눈치는 빨라서 우리 품앗이 하자. 동서랑 내가 한 번씩 어머니 모시는 걸로. 내가 그동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서가 해. 다음엔 내가 또 할게. 어머님이 무슨 공도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됐어요. 그냥 자신 없으면 관두세요. 괜히 어머님 상처나 받지. 아니야, 나는 진짜 마음은 안 그래. 그냥 여건이 그런 거래도. 그리고 우리 집에 알다시피 수험생도 있고 동서가 나 좀 이해해줘. 중3인데 이러시면 고3일 땐 어쩌려고. 알겠어요. 제가 다 이해할 테니까 형님은 하시던 대로 하세요. 됐죠? 저는 끝까지 형님에게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입을 삐죽삐죽 거리셨는데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재수씨, 우리 집사람이 괜한 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 저희가 계속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한 말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아, 저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게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어머님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더욱이 움직이는 것도 힘드시니까요. 네,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너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형, 혼자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아니야, 형이 장남이잖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저는 모처럼 아주버님이 맞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퇴원하시는 날 형님 댁에 모셔다 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저희 집에서 형님네 가시는 때랑은 시어머니의 안색이 영 달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혹시 형님 댁에 계시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야. 불편할 게 뭐 있어.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있는 집인데 나한테 잘해준다.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지경이야.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저 진짜 서운해요. 너한테도 고마워. 내가 너한테 신세진 게 하루 이틀이니?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 마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집에 다시 오고 싶으시면 전화하시고요. 형님네보다는 좁고 낡았지만 저 어머님이 쓰시던 방 그대로 뒀어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형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명절 한번 보내고 유난히 추운 연말이었는데 시어머니의 편도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연세가 있으셔서 큰 수술을 더 받으시기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림프절에 전이까지 되어 그야말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게다가 최근 들어 이상하리만큼 기억력이 떨어지던 시어머니는 안 하던 실수를 연발을 하셨고 그게 이상했던 저는 병원에 입원하는 김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치매였어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불행에 남편도 울고 저도 울고 막내 도련님까지 우는데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런 저희들이 창피한지 눈살을 찌푸리며 외면했고 저는 그 모습에 없던 정도 떨어져 억지스럽지만 이게 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 생겨난 일이 아닐까 원망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 시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인지 저희들을 모두 불렀고 이미 형님은 아는 눈치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무래도 엄마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알아봤다. 그랬더니 일본에 노인들 암치료 잘하는 병원이 있더라고. 내가 이미 벌써 엄마 진료 내역 다 넘겼고 그쪽에서 수술하겠다고 답도 왔어. 게다가 엄마 치매도 와서 솔직히 우리가 하기는 힘들잖아. 그냥 거기 병원 이름이 뭐야? 무턱대고 그렇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야, 내가 장남이야. 아무렴 형이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랬겠냐? 형, 나도 이번에는 막내랑 같은 생각이야. 그냥 국내에서도 알아보자. 엄마가 저런 몸으로 외국까지 어떻게 가? 일본이 외국이냐? 고작 한두 시간이면 가.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자식 노릇하겠다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설마 유산 때문에 그러냐? 아주버님, 왜 말씀이 그리로 튀어요? 이 사람도 그렇고 도련님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죠. 그리고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서로 불편한데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강요하시는 건 아닌지 저 솔직히 의심됐어요. 동서,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그랬어. 전에 그러셨잖아요. 체력도 약하고 비위도 약하다고. 그야. 됐어. 입씨름할 거 없어. 이미 결정된 일이고 너희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럼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야? 그냥 진짜 미쳤어. 다 됐고 병원 이름이나 말해.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내가 왜? 괜히 또 들쑤시려고? 이미 엄마도 그러겠다고 했어. 괜히 말할 것 없으니 니들은 그렇게 알고 조용히 있어. 형, 엄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해. 좋아. 그럼 엄마 가시기 전까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을게. 이 사람도 나도 엄마 이대로 보내면 마음이 그렇잖아. 야, 너 그렇게 효자 노릇이 하고 싶냐? 재수씨도 그래. 그깟 병수발 좀 했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왜? 엄마 일본 가기 전에 꼬셔서 유산 좀 달라 그러게? 저게 어릴 때부터 착한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가던 버릇을 여태 못 고쳤네. 꿈 깨. 사람이 솔직하게 살아라. 욕심나면 욕심난다고 대놓고 말해. 진짜 너만 보면 헛구역질이나. 너 몰랐지? 저는 시아주버님의 그 말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 그 착해 빠진 사람이 시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았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형님은 그걸 말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거셨어요. 그 덕에 태어나 처음으로 경찰서에 다녀왔고 저는 이게 뭔가 싶은 생각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오니 딸과 아들이 아빠 얼굴이 왜 그러냐며 걱정하는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시아주버님의 고집으로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내내 있다가 서류 준비가 끝나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셨고, 저는 혹시 몰라 어머님의 팔에 전에 아이들 어렸을 때 채워드렸던 미아 방지 팔찌를 맞춰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렸어요. 그리고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금방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알겠죠?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꼭 건강해져서 돌아오세요. 약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눈물바람으로 시어머니를 배웅했어요. 큰형님은 누가 보면 딸인 줄 알겠네 진짜. 동서 오바 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라며 싫은 소리를 하셨고, 그렇게 시아주버님과 형님과 함께 시어머니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셨어요. 내내 집에서 함께 계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아주 멀리 가버리신 것 같은 기분에 저는 허전함을 느꼈고, 이럴 줄 알았으면 틱틱거리지 말고 착하게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는데 뒤늦은 후회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흘렀어요. 중간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잘 계시나 궁금하고 걱정돼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음 몇 번은 자기가 지금 너무 바빠서 통화를 못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글쎄 번호가 바뀌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아주버님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갔는데 한 달 전 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저도 깜짝 놀라 형님네로 찾아가니 그새 이사도 가버렸는지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도 없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자식 엄마 데리고 해외로 튄 거 아니야? 말로는 일본 간다고 하고 엄한 나라로 간 거 아니냐고. 내가 우리 와이프랑 일본에 그런 병원이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 막내 또래님은 아주버님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부으며 괜히 나중에 유산 가지고 자기네들과 싸울까봐 미리 자취를 감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정말 막내 도련님 말이 맞다면 저 역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만 졸이며 3개월이 지나자 자꾸만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아니면 아이들이 게임에서 뭘 결제하려다 오는 번호인가 싶어 무시했는데, 어느 날 문득 빨래를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 팔에 채워드린 팔찌가 생각났어요. 설마 그 해외 번호가 어머니? 저는 손에 거품도 채 씻지 않고 걸려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라 안내만 받았는데요. 그렇게 애를 태우며 이틀이 지나자 이제는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여기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혹시 김순영님 보호자신가요? 네, 제가 며느리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저희야말로 묻고 싶네요. 아니,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셨어요? 김순영 할머니께서 여기 공항에 며칠을 혼자 계셨는지 아세요? 네? 그게 무슨... 저희 어머니가 왜 공항에 계셨어요? 병원이 아니고요? 병원 같은 소리 하시네. 그쪽 어머님 공항에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항에 버립니까? 저는 손이 달달 떨렸어요. 버리다뇨.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란 남편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말고 뛰어왔고, 저는 급한 대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은 도련님 외에도 다음날 아침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데, 2시간을 날아가 도착한 일본에서는 정말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앙상하게 뼈가 다 드러내게 마르셔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속에서는 천불이 나서 아주 미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어머니를 공항에 버리고 갔다고 오해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말한 남편과 도련님은 공항에서 어떻게 시어머님이 버려졌는지 CCTV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년놈이 하는 짓을 보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자꾸만 주변을 의식하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웃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를 세웠고, 어디에 연락도 할 수 없게 핸드폰까지 뺏어가는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채워드린 팔찌를 형님이 힘으로 빼려고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다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팔찌를 빼려는 형님을 힘으로 밀쳐냈고, 뺏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팔찌를 가슴에 꼭 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까 무서웠는지 급히 내빼는 형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찍혔더라고요.
그래놓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사까지 간 거였다니. 저는 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랬는지 나중에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유산 때문에라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저럴 수 있을까 혼자 좋지도 않은 머리를 이리저리 굴렀죠. 그러자 내내 별말을 하지 않던 막내 동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막내 동서는 공무원이에요. 성격이 좀 특이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동서도 이번 일에는 화가 났는지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저렇게 방치해서 어머님 돌아가시면 자기들한테 자동으로 유산이 상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유산 상속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나? 막내 동서는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유서를 남기겠다고 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추천한 사람이 자기라고 했고 막내 동서는 한국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은 유산이고 뭐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너무나도 걱정되어 시어머니를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모셔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막내 또랑이가 동서가 대사관 관련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아주버님과 형님을 수배하기로 했어요. 저와 남편은 급히 시어머니를 한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고 며칠을 제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드렸더니 앙상했던 몸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종교도 없으면서 하늘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죠. 그리고 며칠 뒤 막내 또래님 내외가 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병실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정신이 맑아지셔서는 변호사님을 보시고는 인사를 하셨어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사님의 유서는 다른 걸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준 유서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아주 많이 달랐어요. 내용인즉 간단히 말해 유산 때문에 시어머니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을 대비한 것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이로 하여금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돌아갈 유산은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산 대부분은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당신께서 살고 있던 집 정도만 막내 또래님 내외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네요. 남편도 아닌 저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준다니.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살짝 웃어주셨는데 그간 고맙다고 하시더니 그게 영 빈말은 아니었던 건가 봐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제가 얼마나 틱틱거렸던 며느리인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고 제가 가까이 가자 시어머니는 작은 당신의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울지 마라. 그리고 보고 싶었다. 나 좀 다시 니네 집으로 데려가주면 안 되겠니? 나 니네 집에 가고 싶어.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어머니 퇴원시켜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사실 퇴원하실 상황은 아니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고 결국 이틀에 한 번은 통원 치료를 받고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면 바로 입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 후 정말로 감사하게 시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고 이미 전이가 된 암을 달래가며 또 치매가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가끔 치매 때문에 딴소리를 할 때도 있고 제 손이 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저는 맹세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팔에 아직 제가 채워드린 팔찌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그 팔찌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어머니 진심인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나요? 욕심 같아서는 몸속이 퍼진 암들도 모두 제거하고 다시 기억도 회복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옆에 저희 어머니가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매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황해버린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국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잡혔는데요. 글쎄 이 부분은 간도 크게 시어머니의 유산을 믿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흥청망청 쓰다가 유서 내용이 바뀐 것을 알고는 자기 잘못은 까맣게 잊은 채
저희 부부와 막내 또래는 내 애가 버린 짓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셔서 그러신데요. 저희 절대 어머니 버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멋대로 어디론가 가신 거예요. 제가 그날 어머니 찾느라 공항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세요? 제 마음도 모르시고 저 정말 서운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성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그때 만나면 꼭 보여주려고 핸드폰에 찍어놓은 공항 CCTV 화면을 형님 코앞에 가져다 댔어요. 야, 기억력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네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보여? 네가 우리 어머니 핸드폰 뺏고 내가 채워드린 팔찌도 뺏으려고 하는 거 다 찍혔잖아. 네가 사람이니? 동서,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 나는 이제 너한테 절대로 형님이라고 안 할 거야. 뭐? 돈 받게 생겼다고 아주 본색이 나오는구나. 나 고소할 거야. 어머니 치매 이용해서 유서 조작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콩밥 먹을 줄 알아. 시끄러워. 콩밥? 콩밥 먹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어머니.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니들 그래서 내가 기억 못할 줄 알고 공항에 버렸니? 엄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벙어리냐? 말하기가 힘들어서 안 할 뿐이지. 할 말도 참을까봐? 이런 몹쓸 것들. 유서는 조작이 아니라 원래 그러기로 되어 있었어. 니들이 마지막 선만 넘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믿고 싶었는데 더 이상은 나도 너희 같은 자식 필요 없다. 썩 꺼져.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어머니, 저희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이대로 한 푼도 못 받으면 한강에 뛰어들어야 해요. 가서 죽던지 돈 빌린 사람들한테 빌던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둘째야, 나 힘들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내외는 시어머니를 따라 쫓아오려고 했지만 남편이 악에 받쳐 그 두 사람을 쫓아냈고 막내 도련님과 동서가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는데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요. 부디 어디서든 자신들이 했던 죗값은 꼭 치렀으면 좋겠네요. 사람은 절대 혼자 태어날 수 없잖아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들 태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는 건데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그것들을 모두 잊으면 되겠어요? 저는 효녀 효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 아이도 그걸 보고 배우죠. 안 그런가요? 돈도 돈이지만 부디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 때문이라도 좋으니 예전 그 끔찍했던 기억을 잊고 행복했던 기억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